일단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피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죠.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지방 음식 중에서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마가린이나 아니면은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쇼트닝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랜스 지방, 혈관의 염증 반응을 굉장히 급격하게 일으키는 지방 성분이 들어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음식 중에서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튀김류. 치킨을 하루에 50번, 100번 튀기는 그 기름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튀긴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분식점에서의 튀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튀김류들은 고온에서 식물성류를 오랫동안 가온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저절로 트랜스 지방이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방들을 절대로 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초가공식품을 제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초가공식품이 뭐냐면 우리가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포장돼서 나오는 것들 대부분이 이제 초가공식품입니다. 젤리라든지 과자라든지 음료수도 포함이고요. 음료수 중에서 가당 음료수들 뭔가 많이 먹게 만들기 위해서 성분을 배합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초가공식품인데요. 요즘은 그런 음식들이 너무 넓게 다 다양해져 가지고 예전에는 사실 집 앞에 있는 베이커리 빵집을 가면 직접 빵을 구워서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유랑 설탕, 계란으로 만든 진짜 좋은 빵인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체인점화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베이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은 그 안에 성분들을 보면 그냥 설탕, 우유, 계란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외에 효모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갔죠. 소금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방부제라든지 변성 전분이라든지 색소라든지 이런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들 그거 하나하나는 다 쓸 수 있다고 허락을 받은 거긴 하지만 그게 합쳐져서 배합을 일으켰을 때 우리 몸에서 많이 먹게 만들고 계속 먹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중독되게 만드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그런 배합들을 한 거. 이런 게 이제 초가공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빵집에 가서 빵을 골라도 좋은 빵을 고를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빵이 아니라 초가공빵들을 고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공장형으로 표장된 음식들을 피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먹게 만들고 그다음 중독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몸 안에서 유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벽에 있는 방어막을 다 녹여버린다. 유화제가 뭐냐면 우리 비누 같은 성분이거든요. 비누가 왜 필요하냐면 음식에 비누를 왜 넣어? 그럴 수가 있는데 물과 기름은 원래 섞이지 않잖아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음식 안에서 그걸 섞이게 만들려면 유화제라는 비누 성분이 필요해요. 비누 성분이 들어가면 그게 잘 섞이면서 이쁜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기름이 따로 뜨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음식들은 유화제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포장된 음식들은. 그래서 그런 유화제들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들도 녹여버리겠죠? 근데 그 지방들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대장의 대장벽에는 우리 유익균들이 만든 필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필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해균들의 외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러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이 유화제들이 다 녹여버리면 우리 그 소장에 있는 육모막 세포에 이 외독소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게 대장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도 꼽히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혈관 건강에서도 초가공식품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지방 다음으로 초가공식품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좋은 음식들은 뭐가 있느냐? 좋은 음식들은 일단은 내 몸에서 혈관 건강을 좋게 만드는 음식들이 되겠죠. 그러려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초록색 채소 중심의 식단과 그다음에 현미밥 중심으로 식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거 외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초록색 채소랑 이 현미밥이 좋은 이유는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칼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 이유 중에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초록색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칼륨 성분이 몸에 들어왔을 때 몸에서 탈수를 방지하고 나트륨을 효율적으로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를 먹으라든지 아니면 과일 종류 중에서도 껍질째 먹으라든지 아니면은 초록색 채소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무기질, 칼륨,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탈수 방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비타민과 같이 당대사의 조효소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칼륨을 충분히 여름에는 보충을 해주는 게 좋다. 다만 칼륨을 복용하는 거는 주의해야 될 분들은 있습니다.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
투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서 콩팥식 제기능을 못 하시는 분들은 칼륨이 너무 많은 음식, 현미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칼륨을 배출을 못 해가지고 심정지나 심장에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 기준으로 혈류량을 정상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칼륨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미 같은 귀리 같은 퀴노아 같은 이런 통곡물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껍질에 들어있는 비타민 무기질도 도움이 되지만 혈관 벽에 있는 기름 성분들을 습착하는 그런 섬유질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리나 퀴노아, 그다음에 현미에 있는 그런 껍질들은 사실 당분 외에 우리가 껍질째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당분 외에 무기질, 그다음에 섬유질, 항산화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현미나 귀리, 퀴노아에도 이 껍질에 들어있는 섬유질이나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물질들이 이 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소 성분들을 잡고 배출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우리가 섬유질 하면은 식이섬유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물에 녹는 식이섬유 외에도 불용성 섬유질도 우리 변을 잘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런 역할에서 불용성 섬유질도 같이 먹는 게 좋고요. 그래서 껍질째 먹는 습관, 곡류에서의 껍질 말고도 채소 말고 과일 같은 경우도 껍질째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껍질째 먹으라고 하면 뭐 사과 정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껍질을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과는 당연히 껍질째 먹는 거고 그 외에 뭐 참외 껍질째 먹어보셨어요? 요즘 참외 맛있게 나오죠. 참외도 겉에 잘 씻고 껍질째 잘 씹어 먹으면 충분히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과일이고요. 그다음에 토마토도 뭐 채소라고도 할 수 있지만 껍질째 먹고 있고 그 외에 뭐 키위라든지 이런 것도 뭐 골드 키위 같은 경우는 껍질째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연습해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포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유명한 블루베리 이런 것들도 껍질째 먹는 과일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하셔서 이 항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 당분만 먹는 게 아니라 껍질에 있는 섬유질과 그다음에 무기질, 비타민들을 같이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귤이나 이런 것도 잘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좋아요.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항산화물질로 유명한 비트나 아니면 마늘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되는데요. 혈관을 넓혀주는 성분으로 질소 성분이 있습니다. 일산화질소가 있는데 우리가 일산화질소는 응급실에서 쓰는 성분이거든요. 우리가 응급실에서 심혈관이 좁아져가지고 발생한 질환, 협심증일 때 혀 밑에다가 약을 넣어줍니다. 그게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인데요. 요거의 성분이 일산화질소예요.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흡수시키기 위해서 혀 밑으로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산화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비트와 그다음에 이제 마늘의 알리실산 이런 것들이 그런 일산화질소 성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비트와 마늘도 추천을 드리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초록색 채소들도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하긴 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지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혈당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혈압도 중요하고 뭐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니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혈압 같은 경우는 우리 혈관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 같은 경우는 심장 혈관이 대동맥에서 심장이 꽝 하고 짜주면 이 시스톨릭 혈압, 수축기 혈압이 간 다음에 이완될 때 이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으로 혈액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혈압이 이완기 혈압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뇌로 가는 혈관은 대동맥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혈관들이 머리로 가는 혈관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혈관들이 다 뇌혈관으로 가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을 직접적으로 받는 혈관들이에요.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너무 높으면 머리 혈관들이 쉽게 터지죠. 다른 혈관보다 머리 혈관이 먼저 터집니다. 그래서 혈압을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고혈압을 진단받으신 분 중에 혈압약 평생 드시기 싫다고 혈압약을 안 드시고 그냥 혈압이 높아질 대로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혈압이 계속 높아져 있으면 혈관이 벽이 계속 손상을 입게 되고요. 그러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관의 이 수축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쉽게 막히기도 하고 쉽게 찢어지기도 합니다. 뇌혈관이 찢어지는 게 뇌출혈이고요. 대동맥궁 자체가 찢어지는 게 대동맥 박리라는 질환인데요. 그래서 심근경색이랑 제일 혼동되는 질환이죠. 가슴이 아파서 왔는데 등으로다가 이상한 통증이 발생한다. 그러면 혈관 CT를 찍어보면 간혹 가다가 대동맥 박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봤던 환자 중에서도 대동맥 박리가 있었어요. 이 대동맥 박리 환자는 응급으로 수술을
심장부터 시작되는 이 대동맥궁을 다 바꿔주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으로 수술이 가능한 그런 몇몇 안 되는 그런 흉부외과 전문 팀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50%가 사망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무성한 질환이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혈압약이 먹어야 된다는 진단을 받으셨으면 혈압약을 일단은 쓰시고 그다음에 혈압약이 없어도 되는 정도로 내 몸의 식습관을 바꾸어서 혈압약을 끊을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당뇨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뇨는 혈압이랑 다르게 혈관이랑 왜 관련이 있을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반복이 되면 이 혈관 내피가 손상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혈관 내피는요. 높은 혈당보다 높았다 낮았다 반복되는 이 혈당 피크가 더 내피를 빠르게 손상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면 거기에 지방질들 중에서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포함해서 이런 중성지방들이나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으면서 혈전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혈관 내피가 잘 살아있는 게 중요한데 이 혈관 내피를 살리는데 혈당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다라고 진단이 나왔으면 당뇨약을 먹으면서 혈당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뇨약이 없어도 될 정도로 내 생활 습관을 빨리 바꿔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혈당을 빠르게 높이고 낮추지 않으려면 당뇨약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이 높아지고 낮아지지 않으려면 어떤 게 중요하느냐. 제일 먼저는 먹는 종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당, 가공당이라고 부르는 당만으로 이루어진 식품 같지 않은 식품들은 우리가 뭐 빵, 떡, 면으로 대표되죠. 밀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맛있는 성분들을 배합해서 먹는 거잖아요. 이런 가루로 된 음식들은 우리 몸에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특히 액체로 된 당이 또 있죠. 액상과당이라고 하는 음료수.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 우리 커피 마실 때도 액상과당 몇 번째 넣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 데다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에 더 빨리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혈당이 엄청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당뇨가 아니신 분들도 연속 혈당기로 재보면 음료수 마시면 200을 쉽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고 천천히 내려가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음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가공식품이나 단순당, 가공당, 음료수를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되고요. 천천히 혈당이 오르는 음식들, 자연식품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껍질째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천천히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너무 쉬지 않고 그냥 입에 우겨 넣으면서 빨리 먹는 습관들을 너무 많은 분들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물론 췌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는데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고 했죠. 천천히 꼭꼭 씹어서 완전히 물이 될 때까지 씹은 다음에 침과 섞인 상태에서 내려보내야 그래야 소장에도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 거고 위에서도 무리를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소장에 내려갔을 때 소장에서 흡수도 천천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최소한 30분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먹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40분까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분을 내가 채워서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숟갈 먹고 좀 숟가락 놓고 꼭꼭 씹어서 다 물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넘기시고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게 되어야 30분 동안 먹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40분, 1시간 정도 천천히 먹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되고요. 그다음 식사 후에 10분 이내로 움직여야 됩니다. 계단을 통해서 걸어서 움직이는 방법도 좋고요.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햇볕 받으면서 산책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천천히 식사를 한 다음에 식사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 경우라면 30분 정도는 식사를 하시고 30분 정도는 천천히 바깥을 걸으시는 게 좋겠죠. 걸으실 때 또 음료수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커피 시켜가지고 또 당 넣어서 들고 다니지 마시고 물 들고 물 천천히 마시면서 걸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혈당 피크가 안 만들어지고 서서히 내려가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일단 혈관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자는 자세는 명확합니다. 어떤 자세냐면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응급실에서는 잘 안 쓰지만 수술실에서는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폐에 도움이 돼서 엎드립니다. 근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는 엎드렸을 때 폐에 산소가 물이 만약에 찼다고 하더라도 산소가 더 많이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앞쪽보다 뒤쪽이 더 넓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는 기도가 완전히 잘 확보가 됐을 때 인공호흡기 달고 있을 때 그럴 때에만 그런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때는 어떻게 자요? 이렇게 자요?
아니죠. 이렇게 자죠. 고개를 꺾고 잡니다. 그러면 기도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깰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바로 자도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코골이나 이런 게 생기면 잠을 깊게 못 자고 깨잖아요. 그러면은 잠을 잘 잔 것 같지 않고 비몽사몽하고 이러면서 다음날 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수면 무호흡증 내지는 코골이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혈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렇지 않다면 목에다가 베개를 받치고 기도를 확보한 채로 똑바로 자는 게 가장 좋고요. 차선책은 옆으로 자는 게 가장 좋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엎드려 자서 고개를 꺾고 자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산소화가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유 그리고 혈관이 혈액을 보내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산소를 조직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노폐물을 가져오기 위해서죠. 근데 산소를 보내는데 이 산소를 보낼 때에 일단 기도에서부터 산소가 안 들어오면 그러면 그 산소를 폐를 통해서 혈관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 자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똑바로 잘 때에도 이 베개는 목에다 베야 된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에다 베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를 열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골이나 이런 것들이 덜 온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목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베개를 머리에만 베면은요, 목 근육은 자는 동안 계속 힘을 주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목 근육이 뻐근한 채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목베개 자기한테 맞는 걸 잘 찾으면 목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코골이도 덜하게 되고 푹 자게 됩니다. 그리고 목 근육도 이완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어깨 아픈 게 없어지고 이렇게도 돼요. 그런데 오랫동안 목을 이렇게 힘을 주고 산 특히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목 근육이 완전히 딱딱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목베개를 베려고 그러면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런데 이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습관이 되면 목 근육이 이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적응을 하셔야 되고요. 이미 완전히 목 근육이 굳어가지고 베개를 높게 베셔야지만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방법은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젊으신 분들일수록 목베개를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기도를 열고 주무시는 그런 습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되는 게 비만인데요. 이 기도 안쪽에 이제 지방 조직이 찰수록 수면 무호흡증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코골이가 심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비만을 해결해 줘야 또 기도가 유지가 되고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고 혈관 건강이 개선이 됩니다.